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타로 전반적인 개요를 배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좀 공부하시라고 했는데 다 안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카드 한 장 한 장을 배울 거예요. 카드 한 장 한 장을 배운다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카드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알아야지만 이해가 되어야지만 상대방하고 상담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오늘은 이제 메이저 카드 0번부터 7번까지 8장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 카드가 이제 처음 바보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적인 의미와 이렇게 명칭에서 주는 의미, 그리고 이 그림에서 주는 의미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드를 보실 때 책에서도 보면은 그 카드의 옆에 키워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한 50가지, 100가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외운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카드가 그림에서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0번 바보 카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 바보 카드를 이렇게 보시면, 자, 아까 처음에 이렇게 0번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숫자적인 의미.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를 놨을 때, 자, 0이라고 보면, 자, 0이라는 숫자적인 의미에서는 보통 시작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작. 그러니까 제일 작은 숫자이고 처음 오는 숫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0 그러면 없다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자, 그 다음에 명칭으로는 밑에 이제 바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바보라는 명칭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다양한 키워드, 다양한 상상을 하시면 돼요. 자, 바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바보 그러면 뭔가 부족하다, 어리석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상대방이 뭔가 부족하구나, 뭔가 갖추고 있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겠죠. 그래서 이 바보에서 오는 키워드는 부족, 어리석다 이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보라고 했을 때 되게 순수하다, 순진하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순수, 순진하다 이거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대부분 많이 결혼하셨을 텐데 남편이 혹은 또 아내가 순수하고 순진하면 좋은가요? 남편이 너무 순수하고 순진해서 친구 보증을 막 쳐주고 머리 아프죠? 그리고 친구가 네 남편은 너무 순진한 것 같아 그러면 칭찬이 아니죠. 요즘에는 약간 이게 좋은 말들이 단어법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사용돼요. 오히려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그러면 그걸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왜 이렇게 멍청하게 했어? 라고 하면 오히려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또 역설적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 되게 순수하고 너 순진해 이러면 얘가 나를 물러보나? 이게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오히려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더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바보로 관통하고 있는 부족하다, 어리석다, 순수하다, 순진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키워드를 외우는 게 아니라 바보에서 느껴지는 거를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숫자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시작이라니까 그냥 시작 그러면 뭐가 시작이야? 뭔가를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구나.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연애를 하려고 하는구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죠. 근데 없다라는 키워드가 같이 존재해요. 이 숫자에는. 근데 하려고 하는데 계속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려고 하네? 이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에서 관통되고 있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면, 자, 여기 주인공이 이렇게 있는데, 명칭이 바보니까 얘가 바보 같죠? 바보일 거예요. 그쵸? 100% 확신은 없지만, 명칭이 바보니까, 바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근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뒤에 산이 이렇게 있어요. 방향성은 산을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산속에 있다가 속세로 뭔가 나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행의 시작이라는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뭔가 그래서 이렇게 집보따리 하나 들고 거기 한 도시락 정도 들었으려나요? 보통 우리 여행 가려면 이만한 캐리어 들고 다니는데 아니 너무 작아. 자, 그래서 열심히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서 있는 위치가 되게 불안불안해요. 이렇게 언덕 위에 서 있어요. 세계는 이게 절벽 같은데 밑에 낭떠러지잖아요. 여기 보면 엄청나게. 자, 여러분들이 가까운 도봉산이나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서 지금 이거 타이타닉 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러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아파트 5층에서 이거 베란다에서 이것도 잘 못해요. 아니 막 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그러고 있으면 막 심장이 쿵쾅쿵 뛰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절벽 위에서 두 팔 벌려서 만끽하고 있는 모습. 왜 이럴까요? 쉽게 얘기해서 바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위태롭다라는 거, 즉 옆에서 봐도 되게 위태로워, 위험해 보여.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이렇게 강아지가 딱 짖고 있죠. 이건 친구의 조언이에요. 열심히 그러지 마, 위험해. 그러면 안 돼.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상황은 되게 뭔가 위태로운 상황. 그렇지만 괜찮은 건 이렇게 태양이 비쳐요. 타로 카드에서 태양은 굉장히 좋은 키워드를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은 누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의미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불안하고 위험해 보이지만 그래도 태양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로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물어본다고 했을 때 이 많은 키워드에서 과연 무엇을 가져올까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책에 있는 키워드는 더 많아요. 이거를 누군가 연애를 물어보는데 여기서 뭘 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해보면 알지만 질문자를 보면 키워드가 떠올라요. 같은 연어이라고 해도 질문자를 보면 다 경험을 해요. 여기서는 무엇을 써야겠구나. 기본적으로 시작의 의미가 있으니까 뭔가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질문자가 바보 같을 수도 있고요. 그 바보에는 되게 순수하고 순진할 수도 있고요. 되게 뭔가 준비가 안 돼서 부족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당신은 바보라서 연애를 못해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 남자친구 있는데 그러면 그럼 남자친구가 바보 아닌가? 남자친구가 너무 순수하고 순진한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너무 가진 게 없는 거 아니야? 또는 둘 사이가 너무 위태로워 보이는데 등등등등 질문자에 따라서 딱 오는 키워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카드의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타로가 무지하게 쉽고요. 여기 나와 있는 책이나 열심히 노트하는 이 키워드를 외워봤자 아무렇게 써먹지 못해요. 이 그림이 관통하고 있는 거를 빨리 판단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쉬워지고요. 그거를 못하면 3년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단순히 키워드를 암기하라가 아니라 그림에서 느껴지는 이 카드가 보여지고 있는 거. 그래도 보통은 키워드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바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작하려지만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여행이라는 키워드. 이게 강하게 나가면 바보에서 느껴지거나 여행에서 느껴지는 키워드 중에 자유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자유로운 영화, 여행의 자유. 바보는 구속을 싫어하죠.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연애에서 남자친구가 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둥이가 돼요. 되게 순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바람둥이가 될 수도 있어요. 완전 극과 극. 그러니까 카드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과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 그럼 어쩔 때 긍정 쓰고 어쩔 때 부정 써? 그걸 알려주세요. 그거는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질문자를 보면 알아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하지 못하면 못 느껴요. 자, 그래서 1번, 0번 바보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1번 마법사예요. 자, 위에 짝대기하로 되어 있는 1번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명칭이 마법사예요.
자, 1이라는 숫자는 정상적으로 시작이에요. 자, 시작. 하나, 우리가 숫자를 세울 때 0도 시작이라고 했는데 보통 수를 쉴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시작. 0부터 쉬는 사람 없어요. 세우는 사람. 그래서 이 1과 0의 차이점, 같은 시작인데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0은 우리가 100m 달리기에 레디 전 준비 자세. 막 튀어나가려고 하는. 실제로 총소리가 나서 발걸음이 하나가 탁 걸어지면 이게 1이 되는 거죠. 실질적인 시작. 그래서 비교해보면 0은 없다라고 한다면 1은 뭐예요? 있다예요. 근데 있다라는 표현은 뭐 한문으로는 유가 되겠죠? 그렇지만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서 보듯이 창조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없던 거가 생겨난다. 이러한 느낌으로 창조라는 의미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자, 0이라는 숫자는 메이저 카드, 바보 카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1이라는 카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마이너 카드에 에이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명칭을 갖고 있는 카드가 2들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즉 1번 카드는 총 5장의 카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에이스, 즉 1번은 무조건 시작과 창조. 그런데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명칭은 마법사예요. 자, 마법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보와 같이 마법사도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마법사는 어떤?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는 마법사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 아랑브라 궁전의 추억인가? 거기서 증강 형식이지만 증강 AR 게임이죠. 발음이 잘 안 되네. 그 게임에서도 뭔가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자, 그래서 이 마법사라는 명칭에서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능력자나 다재다능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엄청난 능력, 인간을 초월하는 듯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죠. 불도 쏘고 얼음도 얼리고 용도 소환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마법사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에 보면 향후에 우리가 배울 마이너 카드가 가지고 있는 상징 4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즉, 지팡이, 컵, 검, 펜타클, 동전. 이 4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바보 카드랑 비교해보면, 자, 바보는 개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근데 이 마법사는 4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사원소를. 우주를 형성하는 사원소를 다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엄청난 마법을 갖고 있는 능력자예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래서 이 카드는 다 같은 시작이라도 이 카드는 뭔가 부족해 보이니까 꼭 시작하려고 해야 돼. 근데 태양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네가 정 원하면 해도 괜찮긴 하지만 조금은 준비되는 거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조언이 필요하다면 이 마법사는 어때요? 다 갖고 있잖아요. 자본도, 아이템도, 고객도, 영업망도 다 갖고 있어요. 시작만 하면 돼. 이 카드가 나오면 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까 시작해도 괜찮아? 이렇게 조언할 필요가 있겠어.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가 순수하거나 순진하거나 바람둥이고 여기는 뭐예요? 남자친구가 마법사예요.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되게 머리도 좋을 것 같고 재주도 많고 느낌상으로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1번 카드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머리 위에 보면 이제 메비우스 띠가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무한대, 영원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 허리띠를 보면 뱀이에요.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허리띠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책에서도 보면 이제 우르보우스라고 해서 무슨 영원 불멸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쉽게 이거는 그냥 뱀이에요, 뱀. 자, 뱀이라는 동물은 여러분들 여기서 뱀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라 보여지는데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외모상 보면 굉장히 혐오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자연계나 생태계에서 뱀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중간에서 개구리나 쥐나 이런 것들을
어떤 잡아먹으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땅에 불을 파면서 땅도 토질도 좋게 만들어주고 굉장히 인간한테 자연계 좋은 존재인데 종교적이거나 외모적으로 굉장히 혐오스러워서 나쁜 동물로 낙인이 찍혀있죠. 그래서 타로에서는 뱀을 지혜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키워드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 보면 뱀이 나왔을 때 어디서는 굉장히 좋게 어디서는 굉장히 나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동일한 상징은 동일한 뜻으로 해석을 하세요. 여기서는 좋게 저기서는 나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동일한 상징은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다 일맥상통을 해요. 굳이 바꾸지 않아도.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앞에 보면 붉은색 장미와 하얀색 백합. 자, 장미꽃과 백합에 대한 꽃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을 상징처럼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보통 장미는 정열을 상징하고 백합은 순수, 순결 이런 걸 상징을 하잖아요. 타로 카드에서는 꽃도 중요하지만 꽃말에서도 장미꽃이 정렬이지만 빨간 장미가 그거죠. 색깔에 따라서. 노란 장미는 뭐야? 실체를 상징하잖아. 그러니까 장미꽃의 꽃말이 아니라 색상에 의해서 결정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타로에서도 굉장히 비슷해요. 타로에서도 붉은색은 열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열정, 정열, 행동, 행위, 무언가 동적인 것들. 움직임을 무언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 하얀색은 되게 순수하고 영적이고 깨끗하고 정신적인 걸 나타내요. 굉장히 정적인 걸 나타내요. 그래서 이 마법사는 열정과 정신적으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하얀색과 붉은색으로 나뉘었어요. 거의 신과같이 엄청난 걸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자, 재주가 많은 사람, 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카드는 시작과 다재다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고위 여서제로 갈 거예요. 자, 고위 여서제. 자, 짝배기 2개 2번의 명칭은 고위 여사제예요. 자, 2라는 숫자. 자, 2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두 개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를 이렇게 탁 부러뜨리면 두 개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개를 만들 때 쉬운 거는 하나를 나누는 게 더 편해요. 또는 어딘가 하나가 있으면 하나를 더 가지고 와야 돼요. 이건 어렵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있는 거를 나누는 거. 즉,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DI나 DE라고 해서 뭐 디바이스 나누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2의 숫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to라고 하는 TW로 쓰는 영어 단어는 twice라든지 twilight이라든지 그거는 두 개가 합쳐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고요. 나누다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두 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갈등을 해요. 어떤 게 더 좋지? 그래서 2라는 숫자를 보면 갈등. 그리고 두 개가 있으면 서로 대립을 하죠. 라이벌처럼.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선택.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나마 좋은 거는 남녀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좋아. 아까 수라는 의미에서 같이 합쳐지는 거. 그래서 2라는 숫자, 나중에 마이너 카드의 2도 4장이 더 존재해요. 그래서 2라는 숫자를 보면 갈등, 대립, 선택, 조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서 일단 확 떠올리세요. 그래서 이 중에 무언가를 사용하겠구나. 자, 그 다음에 고위어서제. 앞에 고위라는 말이 붙은 걸로 봐서는 지위가 높다는 의미겠죠. 자, 그 다음 명칭이 뒤에 여사제예요. 자, 여사제라는 거는 여성이라는 거, 그쵸? 여성성을 강조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뒤에 사제라는 말. 자, 뒤에 사제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부님, 수녀님, 스님 이런 종교적인 종교 일을 하시는 분, 목사님은 사제가 아니고 목회자라고 해서 같은 교인이라고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제라는 말 자체는 종교에 귀한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사제라고 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말에는 어떤 단어에 여성을 상징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위에 보면 이렇게 이 SS를 붙이면 여성 단어가 돼요. 이게 없으면 남성이고요. 그래서 보통 호스트 그러면 주인, 호스테스 그러면 여주인.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주인, 여주인 그러면 이건 여성 차별이에요. 여성 비하가 되고. 왜냐면 기자, 여기자, 배우, 여배우 이러면 이거 다 여성 비하거든요. 왜? 배우에는 남배우 그러면 남배우, 여배우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배우라는 표현에는 남자를 상징을 하고 여배우는 여성만 이렇게 좀 이렇게 격화시킨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지금 우리는 배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런 단어를 쓰실 때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언어상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제이기 때문에 이 사제에서 느껴지는 거는 뭐예요? 어떤 종교와 그 다음에 우리가 신부님, 수녀님 그러면 되게 친근한데 영화에서도 검은 사제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검은 신부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제는 우리가 가까운 교회나 성당에 존재하지 않고 뭔가 저기 수도원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사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잖아요. 뭔가 수행하시는 분들. 그래서 뭔가 비밀이라는 표현들을 같이 간직을 해요. 자, 이제 고유 여사제 이제 인물적으로 보면 이 카드의 특징은 자, 검은색과 흰색이 기둥이에요. 자, 흰색은 아까 백합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신적이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어떤 영적인 부분을 나타낸다면 자, 이 검은색은 뭐예요? 반대겠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뭔가 부정적인 것들. 그래서 이 여사제는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해요. 과연 어떤 게 더 좋을 건지. 요즘은 대부분 흰색보다는 검은색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돈이 최고 아닌가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게 더 좋잖아요. 이번에 쌈바라고 아시나요? 쌈바? 삼성 바이오? 재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얀색을 선택했으면 상장 폐지가 되는 게 맞죠. 사기꾼들이잖아요. 4조 5천억이나 분식을 해서 그걸 투자한 사람들한테 다 사기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상장 폐지하면 거기 투자했던 사람들 다 열받아 뒤지죠. 그래서 상장을 재개를 시켰어요. 말이 안 돼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는 돈만 많이 벌면 사기를 치듯 무슨 짓을 해도 성공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똑같은 거죠. 성공만 하면 방법을 어떤 걸 쓰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처벌하지 않을 거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사기를 치면 감옥에 가요. 100억, 1000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갈 가능성이 높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법을 대하는 모습이고 이왕 사기치려면 대마불사다. 이게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피해를 주면 다른 엄청난 많은 피해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단소송제라고 해서 한 10명이 모여서 소송을 해서 이기면 나머지 1000만 명이 다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명이 신청하면 걔네들은 얼마고 나머지는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못 살아났을 때 왜냐면 개나 소나 다 소송하면 회사 경영을 어떻게 해? 했는데 이제 잘 살게 됐잖아요. 삼성이 이렇게
국내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한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도 좀 품봐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안 돼서 좀 아쉽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 검은 색깔 인생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자, 고위 여사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이렇게 표현할 때, 아, 저 사람 너무 시끄럽고 정말 유골라 그런 수녀님, 신부님 별로 없어요. 대부분 좀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 다음에는 우리 신부님은 되게 멍청해. 우리 스님은 저렇게 멍청할 수 없어. 그런 표현 안 해요. 대부분 지혜롭고 현명해. 그냥 느낌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뉘앙스나 가지고 있는 느낌을 이런 표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연애 카드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되게 갈등하는 모습도 있지만 여성이 되게 조용하고 말이 없고 뭔가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키워드를 관통을 시키면 돼요. 근데 종교적인 색깔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에로스적인 사람보다는 플라토닉한 사람을 더 추구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림에 이게 석류 그림인데 석류는 요 안에 씨앗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산을 상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초승달이 있는데 이거는 변화를 상징하는데 이거 나중에 달 카드가 있어서 달 카드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가 나오면 무언가 흑백 등의 선택하는 갈등 상황이 계속되어 있구나 와 여사지의 모습처럼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거 그 두 가지 카드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여왕제예요. 자, 3이라는 숫자 명칭은 여왕제. 자, 이 명칭도 여성 비하적인 명칭이죠. 여왕제니까. 자, 여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은 자, 여왕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뒤에 퀸이라고 하는 여왕 카드가 따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여왕제 또는 여황 또는 여제 또는 황녀 이렇게 황이라는 말이나 제라는 말이 들어가게끔 사용을 해야 돼요. 자, 3이라는 숫자를 보면 이거는 성공과 풍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숫자야. 자, 3이 왜 성공과 풍요이냐? 보통의 모든 동물들은 거의 2인칭 시점이에요. 나 아니면 너.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모든 동물은 올라갈수록 제3인칭 3이라는 존재에 대한 각인이 생겨요. 그래서 너 하나 갖고 나 하나 가졌는데 남았네 그럼 누구 주지? 좀 이러한 3인칭적인 시스템도 생기고요. 즉 너 하나 갖고 나 하나 가졌는데 남았어. 이게 뭐냐면 잉여예요. 즉 잉여물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풍요롭죠. 사냥을 가서 잉여물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밤에 사냥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잉여가 풍요로 가서 너무 좋은데 결국에 이 잉여물, 이 풍요가 결국에 전쟁으로 발발을 해요. 왜냐면 연마을에서는 열심히 해서 잉여물을 쌓아놨어. 나 사냥을 가려고 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보니까 창고에 먹을 게 가득해. 그냥 저거 털면 돼. 그쵸? 굳이 사냥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족 국가들이 생기고 우리끼리 우리만 있으니까 누가 쳐들어와. 야, 우리도 힘자 하자. 그래서 국가가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풍요나 잉여가 좋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거기 어디 아프리카를 보면 거기는 딱 오늘 먹을 것만 사냥을 하거나 낚시를 한대요. 왜냐면 그 잉여를 남기면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사냥을 안 가고 일을 하지 않아.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서로 간에 문제가 더 발생을 해서 항상 오늘 먹을 것까지만.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자, 여왕제. 여왕제라는 명칭은 현실에서 존재를 제일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요. 즉, 여왕도 밑에 있잖아요. 왕도.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황제 밑에 왕이 있어요. 우리 밑에 왕이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이 왕이었죠.
그런 것처럼 현실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자, 여왕제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왕제와 황제는 동급이에요. 성별만 다를 뿐.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순간적으로 황제라는 생각이 싹싹 차요. 즉 이건 남성 우월주의가 그동안 뿌리깊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실에서 가장 높은 황제와 동급이잖아요. 그래서 성공과 풍요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어머니라는 키워드가 존재해요. 즉 현실에 태어나서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여왕제는 어머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풍요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롭고 자상한 어머니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림을 보면 여왕제가 이렇게 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안락한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어요. 앉아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왕제는 황제면 멋있는 드레스에 화려한 옷을 입고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잠옷에 소파 같은 데 앉아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면 이 그림을 이해를 해야 상대방하고 상담이 돼요. 왜 이런 그림이 있을까? 여왕제가 되면서 자, 이 사람은 풍요가 넘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장이 내가 편하기 때문에 잠옷을 입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오바마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비교도 많이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타이를 풀었어요. 다 격식을 풀고 낮은 자세를 하겠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따만한 넥타이를 해요. 거기다가 꽁 들어가는 이런 양복을 입고.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정말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복장을 타이를 풀러도 권위 있게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권위를 갖고 있지 않으면 트럼프가 넥타이를 풀고 그러잖아요. 저거 못 배우면서 저러고 다녀요. 격식도 몰라. 이런 얘기 들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격식을 차려요. 옛날에 그 등도평이 그 사회 그걸 하고 나서 부석직을 내려놓고 모든 걸 버리고 전국을 돌면서 시차를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직책이 거기는 공산당이니까 평공산당이에요. 아무런 직책도 없이 돌아다녀도 모든 게 이루어져요. 왜? 등소평이나 엄청난 아우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나 힘이 아무런 직책이 없어도. 근데 지금의 시진핑은 직책이 15개, 20개 가까이 같아요. 왜? 그만큼 직책을 버리면 정말 개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왕제는 이렇게 잠옷을 입고 있다는 것도 뭐냐면 내가 이런 힘과 풍요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왕제를 보면 여기 왕관을 쓰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의 권위와 지위고요. 여기 이렇게 봉을 들고 있어요. 이 봉은 봉이나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의 힘, 권력을 뜻해요. 즉, 이 여왕제는 지위도 가지고 있고 권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자기 마음껏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보면 이렇게 뭐 밀이라고 하고 보리, 뭐 곡식이라고 하는데 풍요를 상징을 해요. 뒤에 숲이 우거지잖아요. 풍요롭죠? 물도 흐르고. 그러니까 이 카드는 풍요예요. 그래서 타로 카드에서 태양 카드가 제일 좋고 두 번째로 좋은 카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여성성이 너무 강해. 여자한테 너무 좋아. 남자한테 이 카드는 그럼 나는 풍요 성공 아닐 수 있어요. 왜? 내 경쟁자가 여자라면. 제가 이 카드가 재밌었던 게 옛날에 포항대학교에서 제가 할 때 친한 친구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퉜대요. 꼴보기 싫대. 그래서 알게 된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국회의원에 나간대요. 그래서 좀 봐달라고. 그래서 처음에 친구 걸 봤는데 되게 좋은 카드가 나왔어.
그래서 또 새로 사귄 친구 그 사람도 국회 나가는데 그 사람 걸 봐달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좋게 나왔어. 근데 같은 지역구에서 경선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근데 둘 다 좋게 나왔어. 둘 중에 하나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뭐냐면 제가 물어서 친한 친구는 남자예요, 여자니까 여자고 새로 안 친구는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걸 물어봤을 때 결론 결과가 여기 나왔어요. 즉 뭐냐면 여성이 더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선에서 원래 친구 여성분이 이겼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또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서 저는 남자애들 이 카드가 나오면 별로 반갑지가 않아. 여성한테 굉장히 좋은 느낌의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은 여왕대가 동급이죠. 그래서 3번 여왕대 카드 비교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같은 동급의 황제인데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하고 있죠. 자, 명칭은 황제이고요. 자, 이 4라는 숫자는 구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조물 할 때 구조예요. 이거 키워드를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잘 사용하지 않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불안정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면 사각형 아니면 원밖에 없어요. 다른 도형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존재이지만 사각형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 사각형 안에는 곳곳에 이런 삼각형이든 다른 도형들이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사각형은 금방 무너져요. 건물을 지을 때도 안에 이렇게 빈 같은 걸 X자로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사각형을 지으면 무너져요. 근데 다른 도형 삼각형이나 오각형이나 육각형을 짓잖아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이고 공간화하기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되게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사각형 박스를 이렇게 쌓으면 여기서 툭 치면 넘어져요. 근데 오각형 박스를 세우잖아요? 잘 안 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제는 여왕제와 거의 의미가 같겠죠? 풍공. 풍요도 같이 쓰려고 했는데 풍요가 잘 안 들어오는 거는 명칭에서는 풍요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다른 요소에서 풍요라는 말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승진 정도를 써요. 자,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되겠죠? 여기는 어머니는 굉장히 자상하고 풍요로운 어머니라면 여기의 아버지는 되게 권위적이고 좀 이렇게 보수적인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해요. 자, 황제가 있는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 황제의 모습은 여왕제하고 비교해 보세요. 갑옷을 입고 있어요. 철갑옷을. 그리고 의자는 도르자예요. 쇼크가 아니고. 철갑옷에 도르자 연지 있으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자, 이 황제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아까 여왕제는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모든 걸 즐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황제는 똑같이 잠옷에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요? 자, 보면 왕관을 썼어요. 이 사람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공도 들고 있어요. 힘도 있어요. 거기다가 보주라고 해서 하나 더 들고 있어요. 힘은 더 세. 근데 왜 이러고 있을까요? 자, 이 여왕제와 황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나이예요, 나이. 황제도 동급인데 여왕제는 되게 젊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30대 초, 20대 말에서 30대. 이 황제는 아무리 적게 먹어도 60은 넘어 보이죠. 자,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이 만약에 20살에 로또를 샀는데 100억이 당첨이 됐어. 그럼 뭐 하실 거예요? 20살에. 나도 뭐 차 사고, 집 사고, 뭐 하면서 놀지? 뭐 하지? 이 생각이 너무, 그런 생각에 잠겨있을 텐데, 만약에 7, 80에 100억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뭐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남한테 사기 안 당하고 자식한테 물려줄까? 근심 걱정이 생겨요. 젊었을 때 큰 돈이 생기면 신나요. 어떻게 써야지? 여왕제처럼 신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이를 먹고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지키기 급급해요. 즉,
나이가 젊으면 좀 더 진보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보수적인 변화를 싫고 지키려고 하는 게 많아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잃으면 회복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지키려고 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잃어도 뭐 금방 다시 벌지 라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은 별로 없어. 그래서 이번에도 공무원을 40 몇만 명이 봤다고 하는데 거의 수능만큼 봤다고 하는데 공무원 시험을 합격률이 1.8%예요. 1.8%. 제가 볼 때는 미쳤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1.8%라는 거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이 붙는 거예요. 보통 시험을 보는데 40명이 한 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0명 중 50명이 한 명이 붙는 거예요. 이게 중앙 뭐 저기 지방 다 합쳐서 평균이 그렇다고 하니까 한 방에 40명에서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 합격자가 한 명도 없어. 저도 재수할 때 공무원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76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을 보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냥 대충 찍고 나왔거든요. 76대니까는 야 76명 중에 한 명이네. 딱 보는데 40명인데 여기서 한 명도 없고 다음 반에 한 명 있어? 그러니까 한 층에 한 10반 정도인데 야 여기에 자리에 한 3명 붙네? 한 층에? 야 이거 완전 미친 짓이잖아 이거.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찍게 되더라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 또 들어봤는데 여기 합격자 한 명도 없구나. 여기 2명 붙으면 어떡해. 한 층이 다 나가리. 한 층에 붙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좀 더 도전 정신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즉 그래서 이 황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기 경험에 의해서 내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누구지 해서 눈을 자세히 보면 곁눈질을 해요. 이렇게 굉장히 불안감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갑옷을 입고 나는 잠도 자지 않을 거야.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나는 여기를 지켜야지. 그리고 뒤에 배경을 보시면 돌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여왕제는 숲이 우거지고 막 물도 흐르고 되게 풍요로웠는데 완전히 삭막해요. 배경이 붉은색은 뭐 열정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는 해가 지는 석양 노을이에요. 그래서 쓸쓸함. 아무도 없는 거죠.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조선시대 왕 보면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김이상과 누군가가 독 탔을지 모르니까. 그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금 이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왜 이럴까? 좀 내려놓으면 될 텐데. 여기 의자에 보면 이렇게 사냥머리가 있어요. 이 사냥은 욕망을 상징을 해요. 욕망. 이 사냥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염소예요. 염소는 사냥보다 욕망이 더 강해요. 그래서 외국 영화, 이제 오컬트 영화 이렇게 보면 흑마술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거기에 사냥머리나 염소머리 갖다 놓고 막 해요. 죄를 지내요. 그게 내 욕망을 이루어져라라는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인데 그래서 이 황제는 왜 이러고 있냐?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욕망이 과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욕망을 사로잡혀 있으면 이렇게 불안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안전해요. 다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말고 조금은 내려놔라.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동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왕제와 황제 같은 연애 카드에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여성이 여왕제고 남성은 황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머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상연하 커플. 만약 이 카드라면 남성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뭐 띠동갑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연애에서는 그렇게 키워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이 5번 카드는 정확한 명식은 신비사제예요. 자, 신비사제인데
책에는 교황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신비사대. 영어로는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발음도 안 돼요. 영어 잘하시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신비사제예요. 사제는 앞에서 배웠던 고유 여세제와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신비니까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걸 대놓고 얘기를 하죠. 명칭에서. 그리고 교황이라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써요. 그래서 이 교황은 명칭에서는 어떤 종교적, 윤리적, 전통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게 표현하면 되게, 이렇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되게 고리타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연애에서 어때요? 에로틱한 것보다는 플라토닉한. 젊은 친구들한테 별로 안 좋겠다. 자, 5라는 숫자를 보면, 자, 5라는 숫자는 매력과 재생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잘 쓰지 않아요. 우리 상담할 때 쓰지 않는데, 5라는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자, 매력이라는 건, 매력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연예인 중에 잘생기지도 예쁘지도 않은데 굉장히 호감 가는 친구가 있어. 걔가 나한테 떡 하나 준 것도 아닌데 걔 나오면 그냥 흐뭇해. 근데 어떤 친구는 되게 잘생기고 예쁜데 걔 나오면 짜증나.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평판도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정이 안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괜히 싫어. 걔만 보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인성이 나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걔만 보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즉 이 매력이라는 건 나도 모르는 사람들을 땡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예뻐요. 호감이 생기고. 그래서 별을 그리면 다 오각형을 그려요. 오각별.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면 다 별을 그려놓으면 거의 다 오각별을 그려놔요. 두 번째, 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거죠. 그 다빈치 그림 보면 인체부터 이렇게 보면 사람이 어떻게 그려도 오각형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예쁜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으시면 사람이 스마일하면 오각형으로 변해요, 얼굴이.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웃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소를 지으세요. 미소를 지으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네. 이 오라는 숫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굉장히 사람을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황금 분할을 그러면 5대8이라는 5라는 숫자가 꼭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 재생이라는 말은 생명을 불어넣었다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먹는 과일들 보면 그러니까 꽃잎이 5개 있는 열매들은 다 식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과나 배나 감이나 뭐 벚꽃이나 다 꽃잎이 5개예요. 그래서 다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잎이 5개이면 생명을 잉태한다 해서 그 열매들을 다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100%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키우고 있는 과실들은 대부분 꽃잎이 5개예요. 그래서 안에 씨앗도 5개가 씨가 5개가 보통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매력 재산 그럼 되게 좋은 숫자이고 좋은데 되게 웃긴 것 중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 중에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코스모스라는 말과 카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코스모스는 질서 조화라는 말로 굉장히 질서 정연한 거. 그러니까 어떠한 무늬를 봤을 때 여기도 색상이 사각형으로 책꽂이가 질서 정연하게 딱 있잖아요. 처음에 되게 예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질려. 그쵸? 뭔가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뭔가를 포인트를 주지 않으면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질려요. 그게 반대가 카오스라고 해서 혼돈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한 그 코스모스의 세계에서는 생명이 잉태하지 않아요. 무언가 혼돈의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야지만 생명은 잉태가 돼요. 그래서 그 카오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생명은 탄생하지 않아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5라는 숫자는 되게 좋은데 여기는 그래도 괜찮지만 나중에 5번 카드, 마이너 5번 카드들이 다 최악의 카드들이 나와요. 정말 안 좋은 카드. 왜?
혼돈스러워. 그 혼돈과 다툼을 통해서 무언가의 성장을 의미하게끔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오라누스는 되게 좋지만 카드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은 되게 안 좋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안에 그림을 보면 자, 이렇게 교황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두 명의 제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떠들죠. 그래서 설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 즉 선생과 제자,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멘토, 멘티 이런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자, 밑에 제자를 보니까 같은 교복이 아니에요. 장미가 그려져 있고 백합이 그려져 있어요. 전혀 다르죠. 즉 이 둘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사이예요. 그렇다는 건 이 교황이 단순하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중재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해주고 있고 풀어주고 있는 역할. 즉 이 중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중재의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연애운이다 그러면 너는 국내 결혼을 하든 소개팅을 하든 그런 의미가 되고요. 내가 뭔가 물건을 살 때 그냥 사지 말고 중개업소를 거치거나 중간에 누군가가 있으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가면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뭐예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교황 같은 중재자를 찾아라. 좋은 말로 하면 컨설턴트 로비스트고요. 나쁜 말로 하면 브로커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포인트. 그래서 요즘에 일지철에 막 미쳐 날뛰잖아요, 사람들이. 뚝집게래. 저기 가면 다 되는데, 뭐.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개의 키가 보여요.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키를 갖고 있는 이러한 로비스트가 될지, 브로커가 될지, 컨설턴트가 될지, 스승이 될지, 조언자가 될지, 누군가를 찾아서 맨 땅에 헤딩하지 말고 그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나중에 좀 어려워요. 교환 카드가 쉬운 카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 명칭은 연인, 보통 연인들, 연인, 러버스. 자, 6이라는 숫자는 아까 4와 같은 구조인데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모스와 같은 의미예요. 질서와 안정. 그래서 보통 벌집 보면 육각 구조잖아요. 가장 안정적이고 단단한.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동물의 세포는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안정적이고 공간하는 게 좋고. 그리고 뭐 눈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결정적으로 하는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장 안정적이고 그러한 구조가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인이라는 명칭을 보면 자, 연인들, 연인 그러면 뭔가 설레지 않나요?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랑, 연애, 아름다움 이런 의미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연인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대부분 다 결혼하셨을 테니까 연인이 발전하면 뭐가 되죠? 부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부부 그러면 이렇게 깨가 쏟아지고 꿀물이 뚝뚝 떨어지나요? 안 그렇죠? 처음에는 한 2, 3년은 그러고 한 5년쯤부터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거는 진짜 밥이나 처먹고 들어오지 맨날 저녁에 밥 달라고 그러네. 한 20년 쯤 지나면 이건 진짜 식충이 삼식이 이러고 한 30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지나가요. 왜 눈에 거슬리게 앞으로 지나가? 뒤로 지나가잖아. 뒤에서 나 뭐 하려고 뒤로 지나가니 이래요. 결론은 뭐냐면 내 눈에 띄지 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부다 그러면 되게 사랑스러운 관계를 부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즉 명칭에서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부부든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 부부관계도 물론 있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아주 사소한 걸 다퉈요. 보통 결혼해서 제일 많이 다투는 게 그거예요. 왜 치약 가운데부터 짜? 왜 양말 뒤집어서 나는?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싸워요. 아주 사소한 건데. 자, 그림에서 보면 자 여기 이제 남자가 있어요. 남자의 뒤에는 불꽃나무가 있어요. 이건 열정이에요. 남자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여성을 봐요. 자, 여성은 뒤에 선악과라고 해서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뱀이 이렇게 올라가요. 아까 뱀은 지혜를 상징하는 뱀이잖아요. 선악과도 사과도 지혜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가 좋죠. 남자를 딱 봤더니 개털씨 아무것도 없네. 하늘을 보니까 뭐예요? 천사. 모든 걸 갖고 있는 천사가 있어. 배털로 꺼서 나는 얘가 더 좋아. 이거죠. 그러니까 말은 연인인데, 그러니까 모티브는 이제 아담과 이브지만, 아담과 이브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사랑해서 미치도록 사랑만 했을까? 그런 건 아니죠. 그 관계가 되게 묘한 관계도 있고, 이게 1909년도 이때 그려진 그림인데, 우리나라에 한 100년 만에 이런 일들이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재벌이 이제 실장님만 해도 남자 주인공이 왔다 했어요. 근데 이제 재벌은 저리 가라 하고 해서 외계인 정도는 돼야 돼. 별에서 온 그대처럼 돼야 돼. 그 다음에는 외계인 그거 인간도 아닌데 그 다음에 신이 돼야죠. 도깨비라든지 화백이라든지 신 정도는 돼야 내가 쳐다봐줄게. 100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남자인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파. 신 정도는 돼야지 될 텐데. 자, 그래서 이 안에서 보여지는 모티브는 뭐냐면 눈높이가 다르다. 즉 동상이몽.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 바라보거나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서로 다른 데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지만 뜻은 달라서 뭔가 안 맞아. 즉 연애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너네 여인들이니까 사랑하고 아름답고 이게 아니고요. 서로 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인물이 3명이 나오잖아요. 남녀, 천사. 삼각관계라는 키워드도 존재해요. 이 안에는. 묘하게. 그래서 안의 그림은 되게 안 좋은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네? 이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어때요? 가봤는데 내 생각은 달라. 마음에 들지 않아. 난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만족하지 못해.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한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좋게만 여성분들은 연인이고 아내 이러니까 되게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 그려져 있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의 카드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7번 전차 카드예요. 자, 이 7이라는 숫자는 되게 독특한 숫자인데 별명이 이제 처녀수라는 표현을 써요. 처녀수라는 거는 우리가 처녀비행, 처녀항해 맨 처음 무언가를 하는 그런 의미의 수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7이라는 숫자는 존재하는데 정칠각형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칠각형 만들려고 하면 360도 원에서 7로 나누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그릴래야 그릴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자연에는 칠각형으로 되어 있는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즉 그렇지만 7이라는 건 존재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숫자예요. 7은. 그래서 이 동양에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1번부터 9번까지 가장 좋아하는 숫자로 고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3이라는 숫자를 골라요. 왜 그럴까요? 아까 3 그랬죠. 성공과 풍요를 상징을 해요. 아직 8은 배우지 않았지만 중국 사람들은 3과 그 다음에 8이라는 숫자는 발음이 복이랑 비슷해서 같아서 8을 고르는 경우도 있지만 8은 나중에 우주 완성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럭키 세븐이라고 하잖아요. 왜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할까? 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도 되게 독특한 숫자이기도 하고요. 7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키워드는 뭐냐면 도전이에요. 자, 도전은 해야지만 성공을 이룬다?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요. 즉, 도전이라는 키워드, 즉, 도전을 해야 행운도 온다는 거예요. 왜 나는 복권도 안 맞지? 복권을 사야 복권에 맞죠. 시도를 해야, 도전을 해야 행운도 오는 거고요. 시도를 하지 않으면 행운도 오지 않아요. 감나무에서 감이 안 떨어져요. 무언가 내가 도전을 해야. 자,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 도전이라는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신문 같은 데 보면, 미국의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 뭐 구글이나 애플에서 몇 천억, 몇 조의 그 회사를 인수를 해요. 왜냐면, 그 벤처 회사라는 거는 도전 정신에 의해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처음에 시작해서 어느 정도 성공 일구는 과정을 거친 거야. 그래서 그 가치를 교회에서 사요. 엄청난 돈을 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런 회사가 있어 보면 대기업이 똑같이 만들어요. 돈을 더 많이 써. 그래서 이 회사를 죽여. 특허 소송이 붙어 질질 끌으면 이 회사는 없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중소기업을 찾아가. 직원들을 만나 연봉 2배 줄게. 대기업 직원이 되잖아. 직원을 빼와요? 그 가치가 뭐냐면 가치 차이예요. 우리나라는 성공과 풍요라는 키워드를 훨씬 더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써더라도 성공만 하면 돼, 풍요만 있으면 되라는 가치가 강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미국이나 서양 쪽에서는 도전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100억이 있어요. 1억짜리 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별로 없어요. 내가 1억인데 1억짜리 살려고 하면 엄청난 고심을 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살려고 하면 모든 거를 다 걸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기업에서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하려면 큰 구매에서 움직이는 되게 힘들어요. 관리도 안 돼. 근데 누군가 그걸 해줬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는 큰 회사는 엄청난 돈을 주고 사도 부담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장점이 뭐냐면, 자, 네가 열심히 도전해서 성공을 어느 정도 이루면 내가 그 보답을 해줄게.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그런 데 다 뛰어들어요. 왜? 도전하면 엄청난 부를 성공을 이룬다는 거를 알아요. 그걸 자꾸 키워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키워놨더니 대기업이 싹 뺏어가네? 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도 안 해. 그래서 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공무원 시험 보는 거야. 그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미국은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도 돈 많으니까 누가 만들었어. 똑같은 거 만들면 돼요. 카카오톡이 나오니까 네이버에서 열심히 그거 만들잖아요. 라인인가 뭔가? 그냥 냅둬도 되는 거를 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회사를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아. 더 많은 자본으로 콘텐츠를 뺏어오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다 노예밖에 없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밖에. 아무도 창조적인. 근데 교육은 요즘에 창조력이 있어야 세계 경쟁력이 있다. 개뿔. 창조력을 가지고 다 뺏기는데. 그게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서양에서는 7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는 걸 그렇게 모험심 도전을 그만한 가치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그 익스트림 막 이상한 자전거 타고 하늘 날고 막 이러는 거 엄청나게 걔네들이 광고를 붙이고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별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뭐라도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 부여를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그 메이웨더하고 파키아오 권투하는데 TV에 한 프로 보는데 몇십, 10만 원, 20만 원씩 내야 돼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경기장에 가도 만 원, 2만 원에 보는데 TV에서 보는데 10만 원을 내야 돼요.
그 풀의 HD나 이런 걸 보려면 20만 원 내야 돼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팔려요. 네. 그 포맷을 만들고 그만한 가치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돈을 주고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은 다 이렇게 케이블 TV나 IPTV 때문에 드라마 다시 보기 있잖아요. 옛날에는 한 일주일 지나면 공짜로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은 4주를 늘었다가 요즘에 한 8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HD는 1,500원씩이에요. 한 편에 그렇게 봐요. 그런데 미국의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한 달에 얼마만 내면 거기 있는 모든 영화부터 시작해서 다 공짜예요. 거기다가 한 10,000원 더 내면 여러 명이서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컴퓨터로도 보고 집에 TV로도 보고 다 볼 수 있어.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에서 했던 게 옛날에 옥자라고 영화 아시죠? 그리고 지금 가장 유명했던 미스터 선샤인이 넷플릭스에서 만든 거예요. 미스터 선샤인이 제작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450억이에요. 그게 우리나라가 콘텐츠를 말아먹는 지름길이에요. 왜냐면 넷플릭스에서 그렇게 투자를 받으면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넷플릭스가 가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TVN에서 만들어서 TVN이 갖고 있는 부분, 그렇지만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넷플릭스가, 그래서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그렇게 몇 천억짜리 해놓고 그냥 공짜로 보여줘요. 그 옥자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영화관에서 10,000원 내고 가야 되지만 넷플릭스 가입자는 그냥 공짜로 봐요. TV에서 돈을 안 받아요. 걔네들이 만드는 거. 그런데 우리는 TV 다시 보기도 1,500원 결제를 해야 돼. 역행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쟁력 상실이에요. 그 넷플릭스가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망한 애들이 비디오 대여점들이 망하기 시작하죠. 지금 TV 다시 보기 때문에 비디오는 대여점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근데 미국은 방식을 그렇게 가지 않은 거죠. 넷플릭스라는 방식으로. 처음에 넷플릭스는 비디오 대여점이었어요. 영화들을 그냥 월 결제하면 한 달에 무상으로 다 보여줄게. 우리가 대학 맞은 회사 걸 다 보여줄게. 그러니까 비디오 대여점이 다 망했잖아. 그게 방송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게임이니 뭐 이렇게 외국에서 유명한 것들이 다 넷플릭스에서 1,000억 단위로 제작하는 드라마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막고 있어요. 이번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택시 하시는 분 분실하셨잖아요. 카카오 택시 때문에. 근데 미국, 중국, 인도, 전 세계적으로 우버라고 하는 택시 공유 서비스가 대세예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 그거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에어비앤비처럼 공유주택, 그쵸? 외국은 그게 문제가, 원래의 취지는 내가 집에 있는데 내가 여행을 가.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은 여행이 휴가가 한 달이에요. 최소 15일이에요. 그럼 15일이 집이 비잖아. 그러면 그 비는 집에 우리 동네 놀러 오는 사람들 대여하는 목적이 에어비앤비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어있는 집 누가 와서 사용료 내고 관리를 해. 그리고 도둑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목적이 에어비앤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하냐면 에어비앤비를 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를 해요. 펜션처럼 꾸며 아파트를. 그리고 대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건 불법이죠. 불법 영업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거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놈들은 거기다 몰카 달아놓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여기 갔더니 좋더라는 걸 공유하면서 거기서 벌점 맞으면 퇴출되고 자체적인 정화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는 세계의 그러니까 큰 흐름이에요. 그걸 거스르면 구한말의 그 미스터 선생님처럼 걸어 잠그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택시에서는 다 망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거를 우버나 다른 업체가 와서 선점을 하죠. 그래서 한편으로 중국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중국은 공산당이에요. 거기도 택시 있잖아요.
근데 공산당이 해 그러니까 직선을 못하고 하는 거예요. 불만은 많지만. 근데 이거는 큰 흐름을 그러면 어떻게 녹여내느냐. 그래서 택시 하시는 분들도 그 공유 경제를 받아들여서 자기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전을 시켜야 돼요. 미국은 택시가 우버로 등록을 해서 우버로도 영업을 하고 그냥 택시로도 영업하고 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막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나라 택시는 굉장히 독특해요. 원래 택시는 고급이에요. 대중교통이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만 대중교통이 돼버렸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요금도 소득 대비 또 굉장히 싼 거예요. 근데 우리 부담이 되긴 해요. 여기서 저희 집까지 해서 택시 타고 오면 10,000원이 넘어요. 부담이 되죠. 왕복하면 20,000원인데. 그렇지만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녹여내야 돼요. 그걸 막는다고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거 동영상 찍잖아요. 제가 이거 타러 강의한 게 지금 5년이 넘어가는데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어요. SNS도 안 했어요. 밴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SNS 싫어요. 이 채팅하는 것 자체.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주고받고,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만 주면 좋은데 그걸 하게 되면 거기 몰입하고 계속 답변해주고 또 채팅하다 보면 재밌어. 막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거기에 뺏기는 거 있고 또 소홀히 하면 이렇게 뭐라고 말을 남겼는데 답변이 없네? 아, 무시하나? 이 사람 말을 싫어하나? 또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내서 자꾸 해줘야 돼.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시대의 흐름이 방향이 글로 가버렸어요, 지금. 지금은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안 하면 어떻게든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직접 해서 크리에이터로 해서 동영상에서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그 생태계에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쇼핑 같은 경우에도 매장을 직접 가지 않고 우리는 옥션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냥 사진만 보잖아요. 걔네는 태블릿 놓고 여기 증강경실 아람브라 운전의 초가 똑같아요. 여기를 찍어놓고 저기다가 가구를 놓고 싶다 그러면 그 가구 찍으면 여기서 가구가 들어가서 좌우 그럼 이쪽에다 놓을까? 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 구매 탁 하면 나중에 드론이 날라와서 갖다 줘요. 사람도 안 와. 내 마당에 이렇게 헬기 막고 그러려면 드론이 와서 거기다 놓고 가요.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변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래요. 중국에서 여기서 이마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클릭하고 가요. 스마트폰 클릭하고 집에 가면 오토바이가 와서 갖다 놔요. 여기서 클릭하고 있으면 이 클릭이 시스템을 가서 거기서 포장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가는 박스에 포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도전이라는 거. 그렇게 변화했을 때는 흘러가는데 따라가야 돼요. 엄청난 물결이 오는데 나는 나이도 먹고 못 따라가. 스마트폰도 잘 못해. 못 따라가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든 그 큰 흐름이 있으면 그냥 앉아서라도 가는 척이라도 해야지 밀려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명칭 전차를 보면, 자, 이 전차는 전쟁할 때 타고 나가는 차예요. 전쟁하러 타고 나가니까 역시 도전이죠. 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성공. 또 하나의 키워드는 미리셔로 왔다 갔다 이동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붙어 있어요. 자, 이 안에 하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장군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보통 리더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일단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타긴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봤던 황제도 탈 수도 있고 여왕제도 탈 수 있는데 왜 여기 있는 사람을 장군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자, 전쟁할 때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황제들은 전쟁할 때 잘 안 나가죠. 그리고 황제와 장군은 지위는 높긴 하지만 좀 달라요. 자, 황제는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황제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자, 장군은 뭐 귀족이라는 어떤 타고난 것도 있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장군은 무공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정과가 있어야 돼요. 전공이 있어야지만 장군으로 성격이 되지. 아무것도 없는 개뿔 장군을 갖다 놓으면 어떠한 부하가 얘를 따르겠어요. 왜? 장군은 나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부하의 목숨을 내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을 장군으로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황제와 장군의 큰 차이점은 장군은 노력형이라는 거죠. 내가 성공해서 올라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 말 한마디에 수많은 부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장군이 갖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추진력이에요. 그리고 대범함, 밀어붙여,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따라와. 이러한 느낌으로 이 카드는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이 앞에는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스핑크스가 존재를 해요. 이건 아까 고위어사제처럼 검은색과 흰색이에요.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자, 고위어사제에서는 이 갈등 때문에 뭘 선택해야 되지? 흰색을 선택할 때와 검은색을 선택할 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검은색과 흰색의 갈등이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검은색을 선택을 하든 흰색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밀어붙여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옛날에 등급형이 그런 말을 했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본문만 해보면 장땡이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흰색이든 검은색 갈등하지 말고 이거든 저거든 어떤 거든 선택해서 밀어붙이는 게 더 중요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7이라는 숫자와 전철하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도 자, 인생을 살 때 행복하게 사는 법과 불행하게 사는 법이 있어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저하고 제 친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제 친구는 어떤 물건을 사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가 물건을 사면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재수없게 새 차를 사도 맨날 고장나서 AS 받으러 다니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차가 너무 좋아. 복불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물건을 사면 너무 좋아. 자기가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저는 물건을 사면 만족스럽지가 못해. 아쉬워. 이게 뭔가 비슷한 안것 같고 또는 이거만 해도 저거 살 거야. 핸드폰에서 제니퍼가 있고 아이퍼가 있어. 원래 아이폰을 썼다가 제니퍼를 바꿨는데 아쉬워. 그냥 계속 이거 살 거야. 항상 그래요. 내가 선택했는데 선택하지 못한 거에 아쉬움이 항상 남아요. 자, 여기서 본 것처럼 자, 내가 이걸 선택을 했어. 그럼 내 선택지에는 얘는 아예 없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높여. 그럼 나는 행복해요. 그런데 이걸 샀는데 저걸 샀어야 되는데 언제나 불행해요. 즉 하루에서는 선택하기 전에 고민과 자, 선택하고 나서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본인이 행복해져요. 내 선택이 그만큼 존중을 받아야 되고요. 내 선택이 즐거운 거예요. 이번에 뭐 대학을 갈 거야, 안 갈 거야. 대부분 결혼을 할 거야, 말 거야 하면 대부분 이제 결혼하고 후회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결혼했으면 나는 선택적으로 결혼 안 하는 건 없었어요. 결혼 안 해서 그럼 나는 결혼하는 거에 대해 선택스 그때 누가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이면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거는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타로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타로를 볼 때는 다 선택하고 집 계약서를 다 쓰고 이 집을 사면 좋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기 전에 이 집을 사면 선택 전에 그래서 좋다고 하면 선택을 해요. 그럼 내 선택지에는 선택 안 하는 게 없었어. 무조건 사는 것만 존재해. 사서 집값이 폭락을 했어. 왜 샀을까? 그때 사지 말았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샀으면 나는 이 집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면 되지. 더 즐겁게 살면 돼요. 선택한 거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은 거를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를 볼 때는 선택 전에 보시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면 안 되고요. 선택한 거에 대해서 즐겁게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인생은 행복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7번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어쨌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꼭 집에서 한 번씩 꼭 책 읽어보시고요. 배운 거는 이제 8장을 배웠지만 집에서 자꾸 이렇게 하세요. 하다 보면 늘어요. 무조건 경험을 많이 하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출석부에 다들 출석부에 체크를 해주시고